모든 재산을 아들 박민수에게 상속한다. 저, 저는요? 제 이름은 없나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아들 박민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파트도 예금도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 박민수가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주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부인인 저를 이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재혼 계약서를 언급했습니다. 상속 포기에 서명했다는 걸 상기시켰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년 전에 썼던 그 계약서가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60살의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허리가 아파도 참았던 날들, 밤새 간병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보낸 2년이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세 5억짜리 아파트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 예금 2천만 원은 아들이 전부 가져갔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은 15만 원이 전부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수였어요. 짐을 빨리 싸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파트를 팔거라면서 서둘러 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고 댓글로 응원 남겨주시면 집안에 큰 부가 들어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60살이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80만 원을 법니다.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으며 일하고 있어요. 2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70살 남편과 재혼해서 살았거든요. 남편은 연금을 한 달에 280만 원 받았고 시세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이 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손이에요. 남편은 2년 만에 죽었고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2년 전 재혼 앱을 켰던 그날부터였습니다. 제2장 재혼 앱 수정. 2년 전 일입니다. 당시 58살이었어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을 벌었는데 월세 5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면 남는 게 없었어요. 5년째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받았던 8천만 원이 있었는데 5년 전에 전부 날렸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였어요. 보험금 투자라면서 원금 보장에 월 5% 수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믿고 8천만 원을 전부 넣었어요. 6개월 동안은 한 달에 400만 원씩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다 싶었는데 7개월째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사무실을 찾아가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였어요. 고소했지만 소용없었고 8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54살에 빈손이 된 뒤로 3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며 겨우 500만 원을 모았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10년 후 아니 5년 후에 제 모습 같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일하다 죽을 순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재혼 앱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개가 나왔고 하나를 골라 깔았어요. 프로필을 작성하면서 나이는 58살, 직업은 서비스업, 희망사항은 안정적인 노후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은 10년 전 사진을 올렸는데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번엔 잘 해야 된다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60대, 70대 남자들한테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필을 하나하나 보면서 조건을 따졌어요. 연금이 얼마인지, 집이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창수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70살이었고 전직 공무원으로 한 달에 280만 원 연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분가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프로필에 적혀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고 30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커피 한 잔 하자고 했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토요일만 기다렸어요. 옷장을 열어 옷을 꺼내봤는데 다 낡아 있어서 백화점에 가서 15만 원짜리 원피스를 샀습니다. 아까웠지만 샀어요. 미용실에도 가서 파마를 했는데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토요일이 왔고 약속 장소인 역 앞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화장을 고쳐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2시 정각에 박창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였지만 깔끔했어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박창수는 5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말했어요. 요즘 외롭다고 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이혼했고 혼자 사니까 외롭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창수는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연금을 한 달에 280만 원 받는다고 했어요. 아파트는 20년 전에 샀는데 지금은 5억 정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다면서 혼자 살아서 외롭다고 했어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박창수가 오늘 즐거웠다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고 저도 좋다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잘 해야 된다고요. 연금 280만 원과 아파트 5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남자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창수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박창수는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이야기를 자주 했고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도 했어요. 아내가 암으로 죽었는데 5년 동안 간병했지만 결국 못 살렸다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많이 힘드셨겠다고 위로했어요. 한 달이 지나서 박창수가 우리 사귀는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고 박창수는 자기는 진지하다고 말했어요. 저도 진지하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박창수가 집에 초대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면서 집에 오라고 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박창수 아파트에 갔는데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어요. 혼자 사는데도 집이 깨끗해서 청소를 자주 하냐고 물었더니 오래 혼자 살다 보니 습관이 됐다고 했습니다. 박창수가 직접 저녁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는데 맛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요리도 늘었다고 말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박창수가 재혼을 생각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박창수는 진지하게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봤다고 대답했는데 박창수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재산은 아들한테 가야 한다면서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재산 상속은 안 하는 걸로 계약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지만 박창수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연금으로 같이 살면 된다면서 한 달 280만 원이면 둘이 살기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건강해서 앞으로 10년은 거뜬하다면서 10년이면 제가 70 가까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생각해봤습니다. 아파트 5억은 포기해야 하지만 연금 280만 원이면 나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박창수가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재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창수가 이제 준비 끝났다면서 웃었어요.
한 달 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한테 재혼하게 됐다고 말했더니 축하한다고 했어요. 5년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짐을 쌌는데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박창수 아파트로 이사해서 짐을 풀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제 집이 생겼다고 중얼거렸어요. 연금 280만 원에 아파트 30평이 있으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지옥의 시작인 줄 말이에요. 재혼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창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나갔고 1시간 후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었어요. 제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에 국 반찬을 준비했는데 박창수가 맛있다고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면 박창수는 텔레비전을 봤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제가 차렸어요.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앉아 있는데 박창수가 생활비 얘기를 꺼냈어요. 연금이 한 달에 280만 원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은 자기가 쓸 거라고 했습니다. 용돈이랑 병원비 같은 걸 쓸 거니까 나머지 180만 원으로 생활하면 된다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관리비가 20만 원 나가고 식비랑 생활비를 쓰면 빠듯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박창수는 충분하니까 아껴 쓰라고 했습니다. 통장도 자기가 관리하겠다면서 자기 돈이니까 당연하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면서 생활비는 줄 테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창수가 통장을 관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를 주는데 150만 원이었어요. 관리비 빼면 130만 원 남으니까 아껴 쓰라고 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식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가격이 다 비싸 보였습니다. 고기는 비싸서 못 사고 채소 위주로 샀는데 계산하고 나오니 8만 원이 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내고 식비 90만 원 쓰고 나면 20만 원 남았는데 화장품이랑 옷, 교통비를 쓰면 남는 게 없었어요. 어느 날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마트에 가서 3만 원짜리를 샀는데 집에 돌아와서 가계부를 보니 이번 달 생활비가 140만 원 나간 게 보였습니다. 10만 원 초과였어요. 박창수한테 말했더니 표정이 굳으면서 왜 초과했냐고 물었습니다. 화장품이랑 옷을 샀다고 말했더니 15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서 다음 달엔 절대 초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일 안 하고 편하게 산다고 재혼했는데 생활비는 빠듯하고 눈치만 보게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 박창수는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외식도 안 했습니다. 외식은 돈 낭비니까 집에서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옷도 안 샀습니다. 입을 옷이 많으니까 새로 살 필요 없다면서 절약하는 게 미덕이라고 했어요. 연금 28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박창수가 쓰고 150만 원만 생활비로 줬는데 그나마도 항상 모자랐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생활비를 좀 더 줄 수 없냐고 물었더니 박창수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15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더니 충분하니까 아껴 쓰라고 했습니다. 더 말하려고 했지만 박창수가 자기 연금이니까 자기가 결정한다면서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제 통장을 확인했는데 5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제 돈으로 메꾼 거였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러려고 재혼한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재혼했고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박창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어지럽다면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혈압이 높다면서 고혈압이라고 진단했어요. 약을 먹어야 하고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박창수가 이제부터 음식을 짜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싱겁게 요리하기 시작했지만 박창수는 매일 맛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건강 때문이라고 말해도 너무 싱겁다면서 계속 불평했어요.
2달 뒤 박창수가 또 쓰러져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당뇨가 있다면서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약을 먹고 식단 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뇨약까지 추가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박창수가 이제 밥도 조절해야 한다면서 흰 밥 말고 잡곡밥을 해달라고 했어요. 매일 약을 챙겼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약이 다 달랐는데 고혈압약에 당뇨약, 소화제까지 하루 3번 챙겨야 했어요. 병원도 자주 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가서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고 약을 받았는데 제가 항상 같이 갔어요. 박창수가 혼자는 못 간다면서 같이 가줘야 한다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박창수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 박창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으켜 세우는데 무거워서 허리가 삐끗했어요. 신음이 나왔지만 겨우 침대까지 모셨습니다. 다음 날 허리가 아팠어요. 움직일 때마다 찌릿했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박창수 약 챙기고 밥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느라 바빴거든요. 2년째가 됐을 때 박창수는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져서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야 했어요. 밤에도 자주 깼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거나 화장실에 가자고 해서 하룻밤에 3-4번 깼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에도 졸렸어요.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60살이 돼 있었습니다. 얼굴이 늙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으며 주름도 많아져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약을 챙기고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간병하면서 보낸 시간이었어요. 통장을 확인했는데 500만 원이 사라지고 1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느라 400만 원을 썼고 박창수 건강용품 사느라 300만 원을 더 썼어요. 휠체어에 보행기, 지팡이, 방석을 전부 제 돈으로 샀습니다. 박창수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자기 돈은 자기가 써야 한다면서 제 돈으로 사라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쓴 돈이 1200만 원이었어요. 재혼 전 가진 돈 500만 원을 다 쓰고 빚까지 700만 원 졌습니다. 카드 빚이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었어요. 생활비는 여전히 한 달 150만 원이었고 연금 280만 원 중에 100만 원 이상은 박창수 통장에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노후 대비해야 한다면서 절대 안 썼어요. 2년 4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창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어요. 숨쉬기가 힘들다면서 헐떡거렸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신부전이라면서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창수를 입원실에 눕히고 저는 옆에 앉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자면서 복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라고 말했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서 박창수 옆에 앉았는데 박창수가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힘들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하라고 했어요. 박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말했더니 바로 가겠다고 했어요. 1시간 뒤에 박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의사와 얘기를 나누고 나서 저한테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박민수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냐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은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고 말했지만 박민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이틀 뒤 박창수가 숨을 거뒀습니다. 72살이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박민수가 모든 걸 주관했고 저는 옆에서 조문객을 맞았어요. 3일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가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 4개월 동안의 간병이 끝났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 아파트가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산 상속은 안 되지만 살 곳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박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유언장 개봉식이 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언장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궁금했어요. 혹시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놨을까? 아니면 일부라도 줬을까? 기대하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민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와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아들 박민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는데 아파트도 예금도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차갑게 바라보면서 2주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어요. 법적으로 부인인데 왜 나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재혼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상속 포기에 서명했다면서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년 전에 썼던 계약서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냐고 물었더니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서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다고 말했어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금도 전부 자기가 받는다면서 2주 안에 집을 비우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자기가 아파트를 팔 거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60살에 빈손이 됐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매일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허리가 아파도 참았던 날들, 밤새 간병하던 기억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보낸 2년 4개월인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세 5억짜리 아파트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 예금 2천만 원은 박민수가 전부 가져갔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은 15만 원이 전부였어요. 카드 빚은 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짐을 샀습니다. 옷 몇 벌과 이불 하나를 가방에 넣었어요. 박민수가 와서 확인하더니 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닫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2년 4개월 살았던 집이었는데 이제 남의 집이 됐어요.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 40만 원짜리 방을 구했어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는데 제 통장에 15만 원밖에 없어서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고시원 방은 너무 좁았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60살의 고시원이었어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카드 빚 7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월세 40만 원을 내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봤는데 60살을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며칠을 찾다가 요양원 청소 일자리를 찾았어요. 한 달 180만 원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원장이 물었어요. 나이가 많은데 괜찮겠냐면서 일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뭐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라고 했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요양원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1년이 더 지나서 61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요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달 180만 원을 받는데 월세 40만 원 내고 생활비 70만 원 쓰고 카드 빚 갚느라 30만 원 내면 40만 원 남습니다. 700만 원이었던 카드 빚이 이제 400만 원 남았어요. 1년 더 일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일하는데 가끔은 너무 아파서 쉬고 싶지만 쉴 수 없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어제 거울을 봤는데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였고 머리도 많이 헤어졌어요. 61살이 70살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재혼 앱을 켰던 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박창수를 만났던 날부터였을까요? 계약서에 서명했던 순간부터였을까요? 아니에요. 시작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8천만 원을 사기당했을 때부터였어요. 그때 욕심을 부렸습니다. 원금 보장의 월 5% 수익이라는 말에 8천만 원을 전부 넣었어요. 그리고 재혼할 때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연금 280만 원과 아파트 5억을 보고 박창수한테 다가갔어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어요. 2년 4개월 동안 무료 가정부를 했고 간병을 했습니다. 허리를 다쳤고 건강을 잃었어요. 제 돈 1200만 원을 썼고 결국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 남은 건 카드 빚 400만 원과 허리 통증, 그리고 고시원 방 하나뿐입니다. 후회됩니다. 재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냥 식당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모으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은 매일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닦으며 생각해요. 언젠가는 빚을 다 갚을 거라고 그러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을 노리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으로 재혼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2년 4개월 동안 무료 가정부를 하고 간병을 하고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듯이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쓸 때 조심하세요. 상속 포기에 서명하면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더 큰 걸 잃습니다. 저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재혼했다가 건강을 잃었고 돈을 잃었고 2년 4개월을 날렸어요. 지금은 61살의 고시원에서 살면서 요양원 청소를 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욕심의 대가였어요.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일하면서 조금씩 모으며 사세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연금을 노리지 마세요. 쉽게 얻으려는 욕심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61살 이정숙의 오늘입니다.